우리의 뇌는 600만 년 동안 서서히 설계된 뇌예요. 그 유구한 시간 동안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구에서 생존을 해서 성공적으로 유전자를 계속 대를 이어서 남기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했던 자원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음식이죠. 그 식탐의 근원은 뭐죠? 쾌감이에요. 쾌감이 웃겨 보이지만 이 쾌감이 없이는 생명체가 가장 중요한 숙제들을 해결할 아무런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음식만큼 중요한 자원이 호모사피엔스에게는 근데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고 여러분들의 행복 그러면은 머릿속에 제일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포인트인데 그거는 뭐냐면 음식만큼 중요했던 자원은 사람이었어요. 한 30명 되는 어떤 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되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됐던 사건은 뭐냐면 어떤 이 무리에서 추방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얄미운 짓을 했다거나 사기를 쳤을 때 야, 너 나가. 아웃되면은 거의 죽었어요. 왜냐? 첫 번째 사자 먹이가 됐거나 혹은 유전자를 남길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아웃되는 사람들은 거의 이건 사형 선고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일까 싶죠?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예가 이 박쥐들의 얘기인데 이 흡혈박쥐라고 하는 이 파푸아뉴기니 이런 곳에서 사는 이 박쥐들의 이 주 먹잇감은 뭐냐면 얘네들은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별명이 흡혈박쥐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이도 무시무시하죠? 저녁이 되면 저 애미들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사냥을 다녀요. 사냥을 다니다가 이제 사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뭐 가축 등에 붙어가지고 저 무시무시한 이를 탁 꽂아가지고 피를 뽑아와요. 이거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드라큘라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뽑아와가지고 동굴에 돌아오면 저 동굴에서 기다리는 뭐 배고픈 저 새끼 뭐 이런 애들이 엄마한테 이제 피를 달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냥을 잘 성공적으로 한 날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 애미가 매일 밤 사냥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허탕을 치는 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날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냥을 나갔는데 그날 애미가 성공을 못했어요. 피가 없어. 근데 돌아왔는데 애들이 그것에 뭐 관심이 있겠어요? 엄마에게 피를 달라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들이 그날 이 애미 박쥐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피가 없어요. 애들은 피가 필요하다고 피를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제가 가끔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애미가 자기의 피를 줄 것이다 이렇게 가끔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한국의 어머님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고 이 박쥐들은 뭘 하냐면은 또 놀라운 일을 해요. 그날 저녁에 옆집에 가서 피를 꿔요. 그래서 피가 없는 날 옆집에 가서 순이 엄마 오늘 피 좀 꿔줘라. 그럼 순이 엄마가 와요. 그래서 순이 엄마가 우리 애들을 피를 먹이고 내가 피가 있는 날 그 집에 가서 갚죠.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 이 박쥐들이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의 피를 껐는지를 컴퓨터같이 기억을 하고 컴퓨터같이 갚아요. 그래서 이 야생에서의 친구는 뭐냐면 수다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비상식량장치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박쥐들도 친구가 많은 박쥐와 없는 박쥐의 평균 수명이 약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단지 어떤 박쥐의 얘기냐?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안 하겠죠. 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이제 몇 해, 2, 3년 전에 제가 뉴욕타임스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 당시 미국 사회, 진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과학 최첨단국인 미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미국인을 죽이고 있는 사망 요인 1위가 뭐냐? 그러면 박쥐나 우리랑 아직도 똑같아요. 제1의 사망 요인은 사회적 고독이에요. 사회적 고립. 가장 미국인들을 죽게 만드는 직접적인 사망 요인은 가령 암이라든지 뭐 심장병, 뭐 자살 이런 것이겠지만 전체 인구에서 누가 암에 많이 걸리느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이 걸려요.
암에 걸렸을 때 누가 회복하고 못하느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못해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뒤집어서 보면 단일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는 요인은 박쥐나 우리나 지금 똑같이 사회적 고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직 이 최첨단의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올드 브레인이 늘 걱정하고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만년, 1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감정, 불편한 상태, 어떨 땐 약간 무서운 상태, 그건 뭐예요? 호랑이에요?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제일 위협적인 상황은 외로움과 고독이에요. 왜? 외롭거나 고독하다는 것은 내가 그룹에서 이탈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울리면 멘붕이 일어나요. 그런 거를 되게 좀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몇 해 전에 뉴욕에서 있었었는데 뉴욕 맨하탄 도시 그 거대한 빌딩 숲 맨하탄에 살고 있었던 30대 후반의 제프라고 하는 싱글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리고 친구도 주변에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가지고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기야 무슨 일을 했느냐, 저 전봇대에다가 저런 어떤 광고를 자기가 집 컴퓨터에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맨하탄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전봇대에다가 저런 걸 붙이고 다녔어요. 누구든 나랑 무슨 얘기를 해도 좋으니 나에게 전화 좀 해줘라. 제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로운 제프, 눈물 나는 광고죠.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느냐? 저 광고를 우리로 얘기하면 시내 종로바닥에다 몇 장을 붙이고 다녔는데 나중에 실제로 저 광고를 보고 제프에게 전화를 한 사람이 무려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만 전화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전화한 통화 기록도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프랑 통화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제프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아주 비슷한 말을 해요. 나도 외로워. 이 인간의 뇌가 정말로 이거 없으면 안 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찌 가방? 저딴 거 너 갖거나 말거나. 이거는 없으면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뇌를 소유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왔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 뇌가 뭐 하나에 중독이 된 덕분에 왔어요. 그게 뭐냐? 사람. 그래서 이 자극물이 이 뇌가 끝없이 찾고 있는 자극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것은 공포스럽지만 이런 어떤 위험한 상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장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통증의 기능은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 이런 시그널이죠. 발가락이 제가 잘렸는데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2달 있다가 봤더니 다리가 썩었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딱 다치는 순간에 너 지금 강의할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꼬매라. 를 알려주는 시그널이죠. 근데 이 시그널의 진원지는 어디냐면 발을 다쳐도 이 뇌에서 켜져요. 전두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이 아플 때 뭘 하죠? 진통제를 사 먹어요. 타이레놀 같이. 그럼 왜 효력이 있냐면 저 진통제의 약성분이 우리의 다친 발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알려주는 교통센터에 가서 우리 뇌를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덜 아프다 이렇게 느끼죠.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오케이, 우리는 몸도 아프지만 더 큰 고통은 우리는 사회적 고통이 있죠.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사랑하는 연인이 떠났을 때, 이럴 때는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유행가에 따르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데 과연 진짜냐? 연구를 해보니 흥미롭게도 발을 다쳤을 때 울리던 똑같은 부위가 실제로 사회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다시 울려요. 이게 왜 흥미로워요? 뇌의 입장에서는 네가 발을 다치던 남친 여친이 떠나든 난 디테일은 관심 없고 네가 지금 위험한 일에 처했어를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응용 문제. 그래서 실제로 가장 최근에 심리학 연구는 이런 것까지 발전을 했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발을 다치면 여기가 울려요. 어떻게 해요? 진통제를 먹으면 토닥토닥해서 덜 아파져요. 애인이 떠난다. 이런 날 어디가 또 울린다고요? 발 다친 똑같은 데가 또 울려요. 그럼 애인이 떠나고 이런 날 많은 사람들은 뭘 먹죠? 저녁에 깡소주를 까서 마시는데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다가 진통제를 먹으면 과연 약효가 덜할 것이냐. 이게 실제 연구 질문이에요. 그럼 놀랍게도 완벽히 없어지는 건 하지만 타이로닌을 복용하는 집단은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고통도 완화돼요. 아주 놀랍죠? 이 뇌가 얼마나 이런 사회적 고립에 심각한 문제였으면 여기에 대한 이런 대처 방법까지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제가 하자면 행복은 제가 크게 말씀드려가지고 관념적인 생각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경험이에요. 레몬은 시겠지가 아니라 레몬을 짜서 혀에 떨어뜨렸을 때 쫙 느끼는 신맛, 그 경험이에요. 근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행복 관역을 우리가 잘 못 맞춰요. 행복은 본질적으로 그런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경험이 더 자주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 나의 인생과 삶을 계속 비슷하게 갖다 맞춰놔야 되는데 키워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음식만큼 중요했던 자원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지난 30년간의 행복 연구를 보면은 사람들의 직관과는 굉장히 다른 한 변인이 행복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해요. 여기 50명이 앉아 계시면 누가 제일 행복하고 덜하냐? 공부 제일 잘하고 돈 제일 많고 잘생기고가 전혀 아니고 결정적으로 하나예요. 뭐냐? 외향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이 해피해요. 이게 왜 그럴까 의아해했지만 이 뇌가 작동하는 법을 보면 이 전구는 사람을 추구하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 전구를 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극을 훨씬 많이 깔아놓고 산다는 얘기죠. 행복한 삶과 가치로운 삶. 제가 요 잔소리 같은 코멘트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행복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떨 때는 이 관련된 두 가지. 관련은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를 자꾸 하나로 혼돈을 해서 그래요. 행복한 삶은 나의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난 이거 할 때 재밌어. 즐거워. That's enough. 끝. 그러면 이게 나의 행복이야. 근데 가치로운 삶은 게임이 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다른 사람이 박수 쳐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이렇지 않으면 내가 즐거워도 그거는 못 성취해요. 자꾸 행복을 그 후자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이목에 많은 주목을 하는 사회일수록 더 그렇고 이건 옛날에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것에 주목을 할수록 결국은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추구하게 되고 무엇이 더 옳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고 몫이지만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올드 브레인을 가지고 21세기에 되게 어떤 낯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브레인은 우리의 뇌는 오래된 관습과 기호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일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구체적인 장면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모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생각돼요? 좋은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이게 행복의 압축판이에요. 이게 행복의 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만큼 압축적으로 행복감을 담고 있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좋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사람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불안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는 사람보다는 나에게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나의 인생의 시간에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인맥을 늘리기 위해서 즐겁지도 않은 사람들로 가득 나의 삶을 채운다. 이거는 행복에서 멀어지는 어떤 일상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누구나 완벽히 행복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뤄도 저녁에 잘 때 보면은 뭔가 한 구석이 비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럴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 나는 사실은 뭐 크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뭐냐?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내 연봉이 뭐든 내가 명함에 뭘 쓰고 다니든 행복하진 않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사진과 같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수다 떨고 밥 먹는 모습들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레귤러하게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이 결핍이 있으면 내가 연봉이 뭐 수억을 벌든 뭐든 간에 부자일진 몰라도 행복감은 낮고 거꾸로 내가 별게 없어 보여도 저런 것이 풍요하면 행복감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행복은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릴라이블한 자극은 호모사피엔스에게 있어서 사람이고 이것을 놓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관역을 미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